유동호, 양혜정과 복지효과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양혜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낮게 깔리네요. 아, 그래요? 네. 캠핑 갔다 와서 그랬구나. 아니요.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졸려서. 뭐 졸립진 않은데. 밤이 되면 왠지 낮은 그쵸, 목소리. 집에서 뭐 9시에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네, 오늘은 6월 23일이고요. 지금 밤 10시 15분. 저희가 이렇게 늦게 모여서 녹음을 하는 거는 뭐 늦었을 때는 좀 9시 가까이 그 유동호 선생님 늦게 오셨을 때 그때 기다리다 해서 그때 한 번 있었고 거의 대부분 저희가 8시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저희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또 부득이하게 10시 넘은 시간 하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늦은 시간 그윽하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별밤지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옛날 사람 티네이저들 지금도 하나 그런 게? 그게 별밤 해요? 왜 모른 척하고 네. 있어? 네? 라디오를 잘 안 들어서 저 아니, 팟캐스트도 잘 안 듣잖아요. 양쌤 나중에 뭐 편지나 공개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정치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집 방송일 될 수도 있어요. 네. 궁금한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 자신도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어요. 그죠? 그 이유는 그 선거 연루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웬일이니 진짜. 지방선거에 그냥 뭐 연루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조금 뭐 있으셔서 저희가 일정상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꼭 한 달 만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이슈 때문에 약간 묻혔어요. 그리고 그 한 당이 지금 여당이 좀 휩쓸었죠. 그 네. 이후에 특별한 크게 이슈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모두가 당선자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낙선자에게 집중한다. 어떻습니까? 한번 낙선자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후보한테 다 집중하고 있긴 한데. 아니 뭐 굳이 당선된 사람이 크게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윽한 목소리. 지방선거와 같이 연결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 10곳이 넘어가면 보통 10곳이 아니라 보통 5곳만 돼도 네. 뭐 전국적으로 한 3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생겨도 되게 큰 재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은 규모의 선거가 있었어요. 재보궐선거.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호입니다. 네, 최창호 후보님, 전 후보님 되겠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많이 했는데 힘든 선거였나요? 힘들었다면 힘들고 안 힘들었다면 뭐 거짓말이고, 네, 선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나름 또 재미도 있고요. 네. 선거에 재미가 있다는 것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쌍방술토기 때문에 이게 일치될 때 시너지 효과처럼 팍 터지는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선.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자가 이긴다고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이번 선거는 즐기는 선거였습니까? 네, 그런 즐기는 선거 단계까지는 못 갔고, 근데 이제 즐거운 거는 거리에서 이제 그 주권자님들을 만났을 때 진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이제 옛날에 또 뭐 이 안면이 있긴 한데 15년 만에 만났거나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은 저 후보가 훌륭하고 이제 괜찮은 후보인데 15% 뭐 10% 못 넘으면 네. 공탁금을 못 찾는다. 네네. 저분이 공탁금을 찾도록 지지해달라. 막 이런 선거 운동을 네, 열심히 하셨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네, 그 실력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차차 듣기로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왜 출마했는지 서프라이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재보궐 지역, 참고로 말하면 노원병입니다. 네. 노원병이라는 재보궐 선거가 이미 예약돼 있는데
거의 임박해서 본선 임박해서 출마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많이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보궐 선거라고 해서 뭐 특별히 생각한 건 없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재보궐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주로 이제 지역 공약을 후보들이 좀 내걸고 지역 개발 공약 특히 대부분 그런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또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그런 흐름이 대체로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이제 복지국가 제가 고민하는 제가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복지국가의 어떤 이슈 이런 문제는 좀 다 파묻히기도 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고 할까? 네.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문제 묻히고 있고 그리고 주거 문제 저는 이제 주로 주거 문제 쪽에 활동을 하거나 안전 문제 활동을 좀 하는 사람인데 주거 문제, 안전 문제가 이제 이슈에서 사라진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서 공감하는 사람들 또 공감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지난 촛불 그 전국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촛불 전국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적폐청산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민생 개혁이나 민생 어떤 혁신 또는 민생 정책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기도 또 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여전히 이어져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가 이제 거의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일단 민생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문제,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라는 생각, 비정규직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세력이 뭉치고 또 목소리를 또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제일 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도 내고 대안 세력도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민생 문제에 대한 울림과 알림 내용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출마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된 혹시 공약 역시 그 공약입니다. 네, 공약에서는 이제 주거 단체들이 이제 좀 비판적이거나 민주적인 또는 진보적인 그런 주거 단체 또 연대체도 있습니다. 그 연대체에서 핵심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주거 문제는 권리 문제이고 인권 문제다. 집은 인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공약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안 당하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살 수 있는 이걸 계속 거주권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로는 계약갱신권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그래서 계속 거주권 보장.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가 마구 올라 제끼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리고 무분별하게 막 재개발이 진행되잖아요. 물론 집이 낡으면 나름의 재건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주민의 모두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그냥 다수결 논리로 50%가 넘으면 막 밀어붙이는 이런 이상한 그 개발 방식 이것이 통용되었는데 그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개발 중단을 하고 상생주거 재생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을 의미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주거 재생을 하는 이런 공약. 그다음에 무상교육 또 무상의료인데 무상의료는 18세 이하부터 무상을 먼저 하는 걸로 이제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철저히 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거 이거 정도가 이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주거 공약이 거의 반이었고요. 강제퇴거 이런 건 인권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이제 인권을 지향한다면 그래서 출마 선언문도 장이동 7구역 앞에 가서 장이동 주민들하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이제 이슈가 된 지역도 있지만 사실 노원병이 많이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 네. 선거 활동하시는 중간에 이제 분위기나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혹은 뭐 거대 정당들의 어떤 선거 그 유세 속에서의 그런 또 다른 이전의 선거와 또 출마자로서의 후보로서의 어떤 느껴지는 다른 분위기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뭐 출마자 입장에서는 이제 컨셉이 민생혁명 복지국가 이제 이걸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거대 정당들의 공약들이 아쉽게도 대부분 그 지역별로 맞춤형 개발 공약을 주로 제시를 해서 그것을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저런 이상한 후보가 있나 이런 사람도 일부는 있었겠지만 또 공감하는 사람들도 또 일부 있어서 나름의 뭐 대립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적어도 들은 분들한테는 형성이 되지 않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 현재 그 선거의 풍토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 주로 재개발 공약 막 또는 네. 뭐 개발 관련 공약 네. 또는 뭐 지역의 어떤 공약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좀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후보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고속 열차를 뭐 설치한다는 둥 노원구예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호선이나 뭐 이런 호선별로 네. 고속 열차를 이제 도입을 하면 고속 열차로 가지 않는 일반 열차는 대기하고 해야 되는 사태도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속 열차를 도입하면 자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제일 다수당인 또는 과반수 이상인 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도 힘든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약을 막 남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엔 경전철을 놓겠다 이러는데 네. 이미 경전철 지금 일부 국외 망한 데가 노선, 많죠. 네 국외 노선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도입해서 네네. 제가 박원순 시장을 비판을 많이 한 거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노선까지 얘기도 하지도 않는 그것을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그런 플랜카드를 뭐 여럿이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전철을 거기다가 놓게 되면 경전철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그 지역에 집값이 폭등하고 뭐 30% 50% 오른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3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상가 세입자들 나가야 되는 사태가 생기고요. 주거 세입자들은 또 올라가지고 또 거기서 떨려나가는 사태가 생기면 커뮤니티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공약을 마구 남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공약은 문제점이 많다라고 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네. 경전철을 여기다 도입하면 세입자는 어떡하냐.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건데 왜 그렇게 그냥 남발을 하냐. 국회의원이 지역 공약하러 나온 사람이냐. 그거는 지자체장이 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막 그런 공약을 해가지고 표를 모으는 게 그래서 표를 모아서 당선된 사람도 있는데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면 그럼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개발 공약 또는 지역 공약 그거 실현하는 데에 4년을 다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실현도 못하면서 뻥을 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전에 12년 뭐 10여 년 전에 그 이야기 해갖고 실현 안 된 걸 또 지금 재탕3탕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주요한 내용들이 그런 거에 많거든요. 네,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번에 선거가 사실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공약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 선거보다도 사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공약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당의 당 대결, 이념과 뭐 이념의 대결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유독 이제 심했죠. 그렇죠. 그 평가도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야기하는 게 90%는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또 체감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 선거에서 가장 큰 빅 이슈가 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그런 설문을 했었고 네. 그 설문 결과에서 보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자는 논과 아니다 그
잘못된 보수를 심판해달라 뭐 네. 그런 논의 한쪽에 있었고 한쪽으로는 우리 대한정당으로서 이제 보수의 가치를 하려고 하는 네. 세 번째 당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커야 진정한 야당이 경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피차 내세운 슬로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또 이제 그렇게도 나와 있었고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모든 슬로건이 이제 청와대에는 문재인이 있고 지역에는 자기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 일맥상통하게 다 흘러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촛불 시민혁명이 민생혁명으로 또 복지혁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서민에게, 없는 사람에게,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중산층에게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민심은 돌아서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그 돌아선 것을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이 받아가지고 세력화되고 더 강화되면서 그 진보 세력이 실현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수구적이거나 보수 세력이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되살아난다든지 힘을 얻는 걸로 된다고 하면 그 일종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교 와서 강연을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신 거는 이거였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외쳐라. 대신 흑백 논리는 빠지지 마라. 이걸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게 있거나 올바른 게 있을 때 외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좀 지식인이거나 또는 진보적인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보적인 세력 또는 민중을 지향하는 세력,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이 또한 외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력으로 발전해가지고 대한 세력인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시민단체 쪽에 이제 있는 입장에서 예전에 제가 구청장 후보로, 노원구청장 후보로 살다 보니까 2번 나온 인연이 있어요. 그까지 얘기하면은 네네. 이야기가 길지만 네. 12년 전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전 구청장 후보 나온 건데 그때 나올 때도 저는 복지국가를 주장을 했어요. 처음 나올 때도 두 번째 나올 때도. 근데 이제 복지국가는 아직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복지국가 담론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 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뭐 되겠냐. 성과가 있겠냐. 네네. 네. 뭐 기성정당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의당으로라도 나와야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 정의당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의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옛날은 민주노동당 당적이 있었지만 지금 당적이 없는 상태였던 건데 시민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워낙 안전 문제에도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제가 또는 저희 단체가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든 병원 다중 이용 시설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라. 아니면 나아가서 모든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라 해도 국회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뭐 지난 제천 참사나 밀양 참사 나고 나서 뭐 3가지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별로 화재 진압하고 직접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그걸 진압할 수 있는 법률들이 아닙니다. 그냥 소방 관련 법률 일부를 통과시켜 놓고 이걸로 땡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국회를 보면서 저는 막 분노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민주당이라고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안전에 관한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법률 통과시키는 데에 그 사람들이 사생결단하고 앞장서고 있지 않아요.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 대통령도 수도 없이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예전에 그 전신인 민주당도 약속을 하고 새정치연합도 약속했지만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집권하고 나서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주요 컨셉이 주거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주거 운동의 연장이다. 이번 선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뭐 선거 따로 있고 뭐 운동 따로 있고 뭐 생활 따로 있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고 올바른 제도는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근데 그 지역이 그 구청장을 2번 그 역임하신 분이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진짜 그 민주당에 사실 압승이 예견이 됐었고, 근데 그분도 뭐 더민주 소속이었고 거기에서 2선을 하셨고 하신 분이라서 그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분이 확정적으로 당선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이제 주민들도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마를 하셨을 때 그럼 주변에서 반대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가족이 반대를 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는지. 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이제 가족부터 얘기하면 이제 저희 그 아내님은 네. 저번에 2번에 나왔을 때도 뭐 5%나 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번이 이제 3번째가 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도 힘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묵임받는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절대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우리 아내님한테 죄송하고 절을 한 3,000번 해도 좀 모자란다고 느끼고 정말 제가 울고 싶은 마음도 들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또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제가 청학동 촌놈이고 정읍의 그 빈농 출신의 그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정읍을 자꾸 강조한 거는 정읍이 동학혁명의 땅이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지역을 사실 뭐 전라도라고 내세워갖고 득보는 일은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읍 출생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동학혁명의 정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해할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척양척의 보국안민 나쁜 놈들 쳐내자고 하는 그때 그 주장 토지 평균 분작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서 좀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질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신 거 주변에 반대 없었냐 그러는데 이번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와준 한 그 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잘 준비해서 이 다음 선거에 네. 진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제 뻔히 민주당이 될 거고 지금 사회자님 우리 양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네. 뭐 당연히 민주당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하루 전에 또는 뭐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거기 네. 싹 다 묻힐 건데 네.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 가당치나 한 일이냐 이제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런 옛날 킹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뭐 무리는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뭐 공탁금은 있어야 최소한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 공탁금 준비가 네. 또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전 돈을 뭐 최소한으로 써서 사실은 뭐 공탁금이 1,500인데 나머지 쓴 돈이 뭐 1,000만 원 전후입니다. 이제 그러니 차량도 좀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명함 뿌리면서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좀 그건 참 아픔의 과정인데 정확하게 짚어서 물어보시는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이 다음을 기약하자,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다음에도 또 출마하실 계획이신지 총선이나 뭐 질문 좋아요. 지방선거? 아니 사모님이 들으시진 않으시겠죠? 뭐 듣진 않아도 언젠가 또 이제 네, 또 네. 6,000번을 절을 해. 저희 아내님하고 네. 어젯밤에 또 그 네.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다음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은 더 해보려 그러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은.
네, 뭐 과연 이 다음 선거 때는 공탁금은 마련될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는 1,500원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이제 저처럼 좀 네, 뭐 활동가분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또 뭐 제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서 1억 1천만 원으로 이제 그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저희 아내님한테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게 11억인 줄 알고 또 세보고 또 세봤는데 1억 1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선거를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현실이긴 하지만 1,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밖에라는 말 빼겠습니다. 1,100만 원만 있는 사람일지라도 만도 빼겠습니다. 1,100만 원이 재산이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그게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고 공탁금은 사실은 좀 인도처럼 없으면 좋겠고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의 1% 아. 또는 한 달 월급. 1% 괜찮네요. 네. 한 달 월급.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네. 뭐 아무튼 한 달에 뭐 별로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만 적은 분한테는 그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벌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탁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그 공탁금 가지고도 최근에 또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인터넷상에서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네. 공탁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상대의 어떤 본인이 그 뽑지 않은 그 반대 당을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막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탁금 근데 1%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재산의 1%. 아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이제 좀은 뭐 어쨌거나 실제 실력이 거대하거나 의미가 거대하다는 건 아닌데 형식이 거대한 건데 거대한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15% 넘으면 공탁금을 뭐 되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아깝다는 네, 그쵸. 아마 이야기였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저도 나왔지만 민중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가 지역에서 또 나오고 뭐 또 다른 무소속 후보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10% 넘으면 반 찾고 15% 넘으면 선거 자금에 뭐 100%를 찾는다 그러는데 선거 자금으로 인정되는 게 깐깐하긴 합니다. 그러나 10% 15%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수 정당이나 또는 시민 중에 내가 한번 나서서 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분이 좀처럼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공탁금 1,500이 네. 또는 뭐 구청장 선거는 사실은 범위가 3배나 넓은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그런데 1,000만 원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는 구역이 3분의 1에 불과한데 1,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탁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구의원 또는 뭐 시의원 나온 사람도 또는 뭐 구청장 나온 사람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무소속이나 정의당 또는 민중당 또 다른 녹색당 후보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탁금은 뭐 없애거나 아까 양 선생님 말씀대로 뭐 전 재산의 1% 그건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 하고 안 돌려주는 걸로. 득표율 상관없이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국가도 좀 부유해지고 왜냐하면 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수십억 자 자산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큰 정당들만 그쵸? 다 괜찮은 것 보전해 같죠? 주니까 괜찮네. 저는 이번에 나갈 네. 때도 사실은 그 거리에 그 와서 운동원 있잖아요. 네. 운동원을 뭐 한 30명 가까이 쓸 수 있었는데 한 명도 등록하거나 또 그분들을 일종의 고용관계죠. 네, 그분들을 뭐 그렇게 모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른바 거대 정당들은 그분들의 그 활동비 이것을 국가가 다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선거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퇴근할 때 막 그분들이 쫙 막 두 줄로 서 있으면서 막 기호 몇 번 뭐 누구입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막 그냥 길을 막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이렇게 돼서 이게 되겠나? 소수 세력은 돈이 없어서 못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그분들 모셔서 고용할 수도 없고 완전 불공정.
그러니까 저 사무장 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선거 보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돈 선거인 건 줄 자기는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금권 선거의 한 표의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 없는 후보 또는 뭐 그러니까 돈 없다기보다도 돈의 걸림돌에서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제약된다는 것은 이제 한번 선관위든 어디든 계속 논의하고 검토돼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그 당시 알겠지만 이제 그 김성한 후보 이제 당선자 더민주가 있었고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후보가 2위 했었고 강현재 자유한국당 후보가 3위 했고 이제 우리 최창 후보님이 4위 했어요. 네. 근데 득표를 보면 제가 봤는데 1.7%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 얼마인데 반올림 해갖고 1.2입니다. 네네. 1.7이면 의사실이 될 것 같아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1점.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0.5%.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즘 노안이 좀 심해서 제가 요즘 상당히 1.17이군요. 네.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면 그래도 100명 중에 투표가 한 분이 한 분 정도 있었어요. 뭐 예전에 물론 5, 6% 얻은 구청장 선거 나갔을 때에 비하면 많이 적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까 그런 민생 의제, 특히 주거권에 관련된 의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되게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중요하고 생각하셨는데 아까 뭐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이걸 대표해서 나간 후보가 득표율이 낮으면 향후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솔직히 뭐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저 개인이 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세상이 우리 그 조상들이 꿈꾸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등 따신 거는 더더욱 아니고 또 배부른 것도 좀 아니고 이제 제가 주거 강의를 하러 이제 주로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를 특히 많이 가는데 시민단체도 가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집 걱정 없는 세상에 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돈 걱정 없는 세상 또는 교육비,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또 무슨 걱정이 없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교육을 함께 이제 받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식료품 걱정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분들은 이제 조건부 수급권자이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배부르고도 지금 안 될 뿐만 아니라 등 따시고는 더더욱 안 돼서 집은 100채가 필요하다면 108채가 있는 세상인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리를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2년마다 이사 다녀야죠. 또 상한이 없어서 공정임대료가 없어서 막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죠. 못 올려주면 떨려나는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할 때 그냥 막 내쫓아가지고 삭발을 해도 뭐 안 되고 막 용역이 와서 패대기 치고 막 피를 머리에 흘리게 줄줄 흘리게 만들고 해도 경찰은 본청 만척하고 이게 법률이 잘못돼서 근본은 그런 거거든요. 더 근본은 주거권 의식이 약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선거이건 국회 아니건 바뀌건 또는 뭐 광장이건 거리건 또는 운동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다 얘기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주거 문제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주거 복지 문제, 주거 권리 문제를 필두로 해서 복지국가 의제를 저는 전면화시키고 싶은 그래서 민생 혁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에서도 공약을 여쭤봤을 때 주거
직걱정 없는 세상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지금 직걱정 없는 세상의 그 대표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왜냐면 저희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복지 노동도 있고 정책이나 복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많은데 특별하게 주거에 집중하시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계기나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청학동에서 군대 마치고 서울로 바로 이제 이사 오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때 이사 오셔서 제가 군대 마치고 바로 상계동으로 처음에 공릉동이었는데 공릉동으로 왔다가 바로 상계동으로 이사 갔는데 20년 만에 서울 와서 20년 만에 16번 이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네. 이게 좀 청년 때 나이지만 너무 부모님이 안 됐고 근데 부모님이 뭘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노동했고 서울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어머님은 노가다 하시고 밥 메고 공사장에 가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젖가슴에 둥그렇게 푸른 멍이 들어서 보니까 위에서 철근 파이프가 떨어져 가지고 푸른 멍이 가슴에 위쪽에 들어 있어서 그런 모습 보고 아버지는 또 노가다 하시다가 3층에서 떨어지셔 가지고 그 떨어진 이후에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이불을 받쳐놓고 이렇게 한 30도 각도로 이렇게 주무셨어요. 근데 그 잘못이 없는 우리 부모님. 근데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전 상계동 살면서 그 어려운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0번 이제 다른 4번까지 포함해서 20년 동안 20번을 이사 갔어요. 다른 건 제가 이제 시국 사건 때문에 수배돼 가지고 또 이사 다닌 것도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이거저거 합치니까 이제 20년 동안에 20번을 이사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 주거권이 보장 안 됨으로써 이사가 강제 당하게 된 거가 16번이었는데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이런 나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곳에 계속 살 권리가 세입자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주거의 안정적인 권리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 국가가 그 보장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인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려야 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 있고 또 한 4년 전쯤에 4, 5년 전쯤에 이제 지금 임대해서 저 세입자로 살고 있거든요. 있는데 갑자기 50%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충격받은 것도 좀 있고 상한제가 있다면 네네. 지금 등록금 상한제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등록금 지금 폭등한다는 말을 못 들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등록금 상한제도 있으니까 주식 상한제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 이거 도입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지금 지금은 좀 보합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상한제냐 이러는데 평균 논리로 이렇게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5%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해에 어떤 집은 15% 30% 올려달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세입자면 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주거 관련해서 강의할 때 세입자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으면 어떠냐 하면 만장일치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임대인 얘기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주거에 꽂힌 이유는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삶에 또 연관되어 있는. 네네. 그리고 저 자식도 지금 네. 셋이 다 이제 고2가 있고 또 1호는 대학교 3학년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분가해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보증금을 한 5천 이상 또는 3천 이상 아니면 2천 이상 이렇게 만들어줄 좀 여력이 없기도 한데 그러면 당신이 돈 벌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이 있지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은 민중들 사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네.
자녀들이 분가해서 살려면 이 전월세 상한제 이거 도입돼야 되고 한 곳에 계속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더 이상 폭등은 방지하고 그리고 이사를 막 가고 나서 어떤 주부분 여성께서 이 첫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이 다음번에 2년 후에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첫날 밤부터. 왜냐하면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제 이런 거기도 한데 독일 같은 경우 내 집을 소유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권리가 잘 보장되면 계속 거주할 권리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 거주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임대료를 안 낸다거나 층간 소음을 너무 일으킨다거나 이러면 독일에서는 그 계속 거주권은 인정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온다면 이제 미리 다 예고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임대인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받는 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 마구 받기 위해서 다른 임대인을 드리고 이미 있는 분을 내보내는 건 엄격히 법으로 민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주거는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세입자 평균이 한 3.2년, 3.5년 이 정도, 3년 남짓 살거든요. 근데 독일 세입자 평균이 12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구조적인 차별을 야기하면서 민생 얘기는 뭐 하는데 이런 민생은 얘기 안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하면서 소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속 거주권 문제는 왜 외면하십니까? 문 대통령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2년, 3년, 4, 5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 그것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최창우 말을 들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시면 아니면 그래서 국회에 가서 직접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국회가 뭐 정말로 저는 뭐라고 할까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회가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요. 주거 문제, 안전 문제,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 그 국회가 왜 존재하냐 뭐 싶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원하는 대의제로서 투표를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이 그걸 채택하지 않은 결과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후보님께서는 떨어졌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약간 그런 공약을 하신 분은 붙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민생을 대하려면 그 공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픈 데를 쿡쿡 찌르시는 우리 유동호 진행자님 선생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1차 선본 해단식을 오늘 좀 했거든요. 이제 근데 만난 사람끼리 지역 개발 공약을 맞춤식으로 동네별로 이제 우리 지역엔 그 로타리라고 할까 그 사거리가 한 너댓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원병이. 그런데 근데 다 뭐 여기에는 뭐를 하고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지상철이 있어요.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 구간이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후보가 지금 당선된 후보인데 이 후보가 지상철을 지하로 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지하로 이제 왜 못 넣나라고 하는 반성 내지는 해명은 하지 않고 또 그 위에를 뭘로 또 씌우겠대요. 또 이제 이런 공약을 한다든지 또 다른 후보도 역시 뭐 비스무리한 공약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데 근데 나도 그걸 따라 해야 되나? 당선되려면 나도 따라해야 되나? 나중에 당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참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저도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얘기에서 한 겁니다. 제 입장은 당연히 있고요. 현거가 그래도 짧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선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억나는 장면이든 뭐 분이든 후보님께서 느꼈던 당시 뛰었을 때 그런 뭐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이 막
굉장히 막 저를 손을 붙들고 어떤 여성분이 한 60세 전후인데 저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떨어질 것 같은 후보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탁금을 못 찾으실 텐데 못 찾을까봐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발을 동동 굴르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 마들역인데 구체적으로 노원에 마들역이 있습니다. 근데 명함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드리지 못하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약간 뒤돌아보면서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서 그래서 명함을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번에 나와서 결과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해서 반드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뜻을 실현해라. 이 어떤 60세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옆에 남편분이 또 계셨어요. 네네. 근데 두 분이 그분들도 발걸음이 바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딱 써가지고 저한테 2번, 3번 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 많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누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공약한 게 복지국가 공약이고 민생 공약이고 양극화 시대에 사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공약, 비정규직 평등 임금 공약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거 문제 이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고 노원구는 그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염원을 표현한 거 아닌가. 네. 뭐 어떤 분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하겠지만 근데 상당히 저하고 이 주변에 그 교감했던 분들 이분들 저를 막 적극적으로 찍어주고 밀어주고 무소속 후보는 또 300명의 추천서를 또 네네. 갑자기 또 받아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 막 해주신 이런 지역의 그 서민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도 있고 야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의 사명을 이제 좀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네. 노원구가 세입자가 60%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 곳이랑 비교해서 좀 높은 한 수치인가요?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이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이 세입자 세대를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게 좀 있으면 이사 갈 사람. 이제 유권자 안정적인 유권자로 안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임대인들은 뭐 10대를 살고 또는 뭐 40년을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노원구에 이제 올해로 40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전 뭐 세입자로 이제 노원에선 쭉 살았거든요. 이제 근데 세입자로 사는 사람을 좀 뭔가 그 뿌리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표에 거꾸로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들이 이제 단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뭉쳐가지고 자기의 권리 자기가 주장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찍는 그러니까 나의 권익과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찍는 꼭 뭐 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계층 계급 투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당 보고 쭉 찍는 거 이거 말고 인물도 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원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쭉 그 1세대 그 시민단체로 제가 쉬지 않고 그래도 쭉 해와서 이 경력 보면 사람들이 어떤 분이 글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당신 보니까 좀 운동권으로 충실하게 잘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운동권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되려나요? 아무튼간에 그런 후보들 주거권을 옹호하고 주장하고, 네, 그리고 또 그걸 실현하고 약속 지킬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세력, 그리고 가능하면 진보 정당
그리고 복지국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오히려 임금을 더 지급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뭐 수당이나 또는 복지 정책에서 열애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비정규직을. 이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여태까지 견지해왔던 대동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사람들을 자꾸 좀 찾아내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유권자만의 책임은 아니고 주권자들의 책임만은 아니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저 같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반성하는 좀 반성문을 쓰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퀴즈 나갈 때 된 거 아닌가요? 목이 왜 이렇게 가라앉았죠? 오늘 진짜 듣고 있으니까. 11시가 넘으니까 더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아까 굉장히 먹어서 열정적으로 그런 것 질문을 막 하시던데 같아요. 특별한 관심은 다른 데와 달리 주곡광 한번 더 듣다가는 제가 좋은 퀴즈 나갈 시간이죠. 네, 퀴즈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퀴즈 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아무튼. 지난번 방송이 문재인 케어 어디쯤 왔나? 라는 주제로 김준현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 문제는 제목에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저희 팟캐스트 들어만 보셔도 제가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김준현 대표님께서 계신 단체 이름. 웬일이니? 줄임말 말고 그냥 단체 이름. 줄임말 아니면 좀 힘들. 혹은 그 답을 못 맞히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단체에 그 후원 신청을 하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웬일이니?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협의되지 않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증샷도 맞은 걸로 할게요. 그럼 요번까지만 할게요. 그럼 요번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후원 가입하신 문 인증샷 이걸 언제 기간으로 하냐면 5월로 할게요. 5월 6월 2018년 5월 6월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후원 가입을 하셨거나 또 이 방송을 그 전에 방송을 들으시고 단체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웬일이니? 김준현 대표님이 계시는 단체 후원 가입을 하셨거나 혹은 이번에 퀴즈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또 공지사항이 있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저희가 지방 로케이션 그분들 지방이라고 말하면 화내는데. 그래요? 다른 어디 우리 외지인이. 그럼 저희가 자치도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배래요. 비행기를 타고 녹음을 하러 떠납니다. 이 로케이션이라는 단어군요. 네. 모르는 척.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서 하죠? 제주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제주도. 최근에 이제 난민 문제로 제가 좀 꼬집고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네. 이게 실화냐 이거죠. 제주도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나왔었고요. 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분들이 계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지역의 소리를 듣는 그 복지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소리를 듣는 그런 방송을 하자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1회에서 4번 기획을 했는데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녹음 방송은 아마도 안녕 프로젝트 게스트하우스라는 저희가 묵을 곳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지를 들으시고 내가 제주도의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여기에 출연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배를 통해서 게스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띵뛰고 있는 분 막 생각나고 막 그래요. 저기 PD님만이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네. 그럼 제주도에 들겠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우리 최창우 후보님께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만약에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그때도 출마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마 네, 그 좀 더 망설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평화 통일을 뭐 모든 국민이 그렇겠지만 엄청 열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칼럼을 뭐 때로 씁니다만 평화에 관련된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그리고 외세 의존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담은 이런 칼럼을 제가 좀 쓰기도 하는데 남북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통일의 길이 열리고 또 북미 간에도 또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 아저씨 안 좋아합니다만 그리고 뭐 잠시 웃는다고 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건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북미 간에 이제 좋아져서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가 오고 동아시아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거에 아주 그냥 절절하게 지지하고 하면서도 동시에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통일된 이후에도 편안한 어떤 한반도가 되는 거 아니냐 진정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문 대통령께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 또는 뭐 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거 못지않게 민생 문제에 있어서 좀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이거 도입을 좀 당장 좀 해주시고 약속한 거니까요. 문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할까 교육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유권자 또는 전 주권자라고 합니다. 주권자님 만났을 때 이분이 대학 교육은 뭐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이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권자, 주권자님의 그 뜻을 여기서 강조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또 늦은 시간에 회단식을 마치시고 어렵게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보님 그 포스터에 보면은 집 걱정 없는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성폭력 없는 세상,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이렇게 그 표어로 해주셨어요. 이런 사실 세상이 되면은 정말 그냥 집 걱정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심 걱정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서 이거를 이루시는 순간까지 또 열심히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7 소절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후배 파고 계신 것 같아요. 거꾸로 하면 71.1. 근데 저는 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를 참 6번 찾기도 힘든 번호를 찾아서 지지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71.1% 되는 세상이면 바른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이셨군요. 오늘 라디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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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